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전체 흐름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학습 동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학업 성취를 해서 교육 성과를 낼 거예요.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학교에서 배정해 준 학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이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지도성을 발휘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르치거나 독려해서 하게 되는데요. 가장 그런 그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습 동기 유발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학습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어떻게 잘 하느냐가 학업 성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학생들의 반에 학생들의 수준을 그 균질화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한 해 성과로서의 그 반평균이 다른 반에 비해서 얼마나 높았느냐, 아니면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이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의 그 SAB의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 입장에서 좋은 인사 효과를 받으려면 바로 이런 학습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여기 반두라의 인지학습과 위그필드와 에클레스의 기대 가치 이론의 경우는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능력 신념과 동기부터 목표 지향까지는 인지주의 학습의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과 자기 결정성 이론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에 따른 학습동기 유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사 학습동기나 불안의 경우는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라고 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효능감, 즉 자신에 대한 시각을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때 자신을 높다고 평가하는데 그건 자존감이죠. 자기효능감은 뭐냐면 7세 이후에 분화되어서 내가 산수는 못하지만 미술은 내가 제일 잘해 와 같은 그 분야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 높이 바라보는 시각을 자기효능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학 용어로 본다면 특정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당연히 도전 과제에 노력을 하게 되고요. 왜? 남들보다 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과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각 학생마다 자기효능감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하나라도 더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학습 동기 이론들은 대부분 다 이 개인차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개인차를 파악해서 잘 살리느냐가 선생님들의 성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 동기 유발이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보니까 2013년 추시나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과 기대 가치 이론 같은 것들이 이미 나왔었죠. 2013년 추시는 특수 선생님들만을 뽑았던 시험이었어요. 즉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그필드와 에클레스의 기대 가치로는 여기서 기대를 하면 과제 성공에 대한 기대예요. 성공 실패에 따른 성공에 대한 기대와 그 과제가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동기 유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과제를 봤을 때 그 과제 자체가 나름 의미가 있고 본인이 봤을 때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과제를 자기가 직접 수행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학습 동기 유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냐, 어떻게 과제의 가치를 높일 것이냐라는 방안들이 주안점이 되겠죠.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방법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자기 도식을 잘 갖도록 하고 정서적 기억, 즉 성공에 대한 경험을 누적시킨다와 같은 정서적 기억을 높이는 방법들이 되겠고요. 과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과제 그 자체에 내재적 흥미가 있도록, 그다음에 그 과제를 달성했을 때 남들에게 뭔가 뽐낼 수 있다든가와 같은 달성 가치가 있도록, 내지는 그 과제의 결과물들이 학생 스스로에게 어떤 재미를 준다거나와 같은 효용이 있다거나,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었다든가 이런 것이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라는 부분들은 주로 교과목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효능감이라는 부분도 해당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대 가치로는 특히 교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적용하기가 용이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능력에 대한 신념과 동기에서 능력이라 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 함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능 영역에서도 살펴봤듯이 능력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노력과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카텔과 혼에 의하면 지능이라고 고정되어 있을 걸로 생각되었던 능력마저도 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노력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이미 그 레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능력이 노력을 통해서 증가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학습동 유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도록 선생님 입장에서는 독려하는, 즉 능력이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들을 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능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목표를 숙달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거죠. 즉 목표를 성공 실패로만 두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숙달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최소한부터 점차 올라가면서까지 증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귀인을 할 때 학습의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 부족으로, 학습의 성과가 좋았던 아이들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강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능력에 대한 증가 견해를 견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커빙턴의 자기가치론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가, 본능적인 욕구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높여서, 즉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기도 하죠. 교사 입장에서는 남을 끌어서 내려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이게 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 입장에서는 남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끌어올려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게, 대표적인 게 자기 장애 전략입니다. 즉 내가 이번에 감기 걸려서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점수밖에 안 나왔지, 내가 공부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 다 내 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앉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파악이 되시면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설득하고 하셔서 부정적인 학습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각 개인차가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들이 면담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성향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죠. 바이너의 귀인 이론에 의하면 학습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에 대해서 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원인을 보느냐라고 본다면 노력 부족이다, 운이 좋았다, 내지는 과제가 쉬웠다, 그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그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유들로 파악된 것들을 잘 살펴보면 학생의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 뭐 과제가 어려웠다, 이건 외부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노력을 내가 많이 했다, 이건 내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내적인 요소. 그다음에 불안정적이라는 것들은 한글로 번역될 때는 불안정적인데요, 실제 의미하는 바는 변화 가능하냐 아니냐입니다. 변화 가능하지 않다라면 안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변화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불안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요소라는 거는 변화 가능성이 없으니 동기발이 안 되겠죠. 반면 불안한 요소라는 것들은 변화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안정적인 요소는 끝까지 공부 안 하는 애들이죠. 끝까지 노력 안 하는 애예요. 정말 3년 내내 공부 안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는 반면 이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은 노력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 가능한 요소라서 불안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통제 가능한 요소가 있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요소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통제 가능한 요소입니다. 반면 운이 나빴다, 이거는 운이라는 것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잖아요. 학생이 스스로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라본다면 학생의 가장 바람직한 귀인이 되는 요소는 내적, 그 다음에 변화 가능한 불안정적, 그 다음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성공행과 실패의 원인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본다라면 내적, 불안정적, 통제 가능한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노력입니다. 또한 능력이라고 할 때는 바로 노력에 의해서 능력이 성장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정된 능력이다라고 봤을 때는 불완전적인 변화 가능한 요인이 아니라 변화 불가능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에 있어서는 능력이 좋은데 내지는 노력 이번에 많이 했나 봐와 같은 형태로 칭찬을 하시고,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다, 내지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공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돌려서 얘기를 함으로써 학습 동기 유발을 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비효율적인 전략을 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각 그 학생에게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사죠. 너 문제 있어 하고 끝내는 게 교사가 아니고요. 자, 목표 지향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목표를 잡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목표를 잡았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대학 입학을 예를 들어서 명문대에 들어간 아이들만 성공이고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실패자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옛날 선생님들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은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그래,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 대학교를 갈 수 있다. 나아가서 더 노력한다면 4년제 대학교를 갈 수 있다. 나아가서 더 노력한다면 인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 더 노력한다면 명문대에 갈 수 있다.
더 노력한다라면 유학을 바로 갈 수도 있다와 같이 이렇게 수준별로 다양한 수준을 두고 성공과 실패 사이에 다양한 요소의 수준들을 두고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점차 수준이 높아지는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목표까지 다양한 수준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때가 학습 동기 유발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명문대 간 아이들만 성공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다라고 해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명문대를 못 가는데 노력할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동기 유발에는 정말 도움도 안 되고, 교사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이렇게 0과 1로, 성공과 실패로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세련되지 못한 교사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수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전 제시가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지향할 때는 수행 목표를 지향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숙달 목표,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목표들을 두고 올라가는 숙달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목표 지향 이론이 추구하는 바이죠. 여기까지가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점하에서의 동기부여 이론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매슬로우 욕구 이론과 대시 자기결정성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행태를 봤을 때 매슬로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이런 결핍 욕구, 생리, 안전, 관계, 존중 욕구예요. 원래 매슬로우는 존경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을 존경한다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의미를 따라간다면 존중 욕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급급하지 뭔가 자아실현을 하겠다라는 성장 욕구가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생리 욕구는 깨끗한 교실에서 건전한 환경 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구축을 하고, 안전 욕구는 안전한 교실에서, 가장 안전을 학교에서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 폭력이 되겠죠. 폭력 없는 학교에서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학생들, 또래 집단관, 그다음에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학교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이러한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왕따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존중 욕구.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녀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면 가출을 실행을 합니다. 3대 학교, 지금 고등학교 3대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죠. 왕따, 폭력, 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학교에 가서 왕따, 폭력, 가출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따, 폭력을 딱 대할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을 확 휘어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꼼짝을 못하게 내가 휘어잡으면 왕따와 폭력 문제는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가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실 안에서 왕따, 폭력, 가출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리, 안전, 관계, 존중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지적으로는 학생들이 성인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성인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보셨잖아요. 교육 심리학을 통해서. 결국 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특히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반을 만드는 것이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공부하면서 자아실현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애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념불인 거죠. 공념불. 그래서 담임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우리 반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좀 낮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매슬로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심층 면접에 갔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업 성취가 낮습니다. 학업 성취가 낮은 반을 맡으셨을 때 담임으로서 어떤 것들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애들을 확 휘어잡고 공부를 시킬 거예요? 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결핍 욕구를 먼저 충족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지도성을 발휘해서 비전 제시를 하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혁적 지도성을, 카리스마적 지도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 결정한 부분을 실행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데이시 자기결정성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학생은 꽉 옥죄서 통제를 해야지만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결정성을 존중을 해줄 때 스스로가 이거를 어기지 않고 완료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게 데이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반에 가셨을 때 선생님 권한 하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동기부여 방안이다. 특히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사와 학습 동기인데요. 교사가 학생의 학습 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특히 이런 교육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교육 사회학에서도 검증해 봤더니 교사의 기대, 배려, 피드백이 학업의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입증된 결과이죠. 그게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배려하고 피드백하고 즉 칭찬을 일정 수준 남발하시는 것이 학습동 유발에는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기대, 배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교사를 학생들이 많이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리더십, 바로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바로 기대, 배려, 피드백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가 나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교사가 되었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 라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교사 스스로가 나는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검증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한 자기효능감도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죠. 불안에 있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적정 수준의 불안은 학습동 유발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있죠. 바로 역U자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딱 적정 불안을 유지하는 수준이 바로 시험과 성적을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럼 과도한 불안은 뭐냐? 되게 초등학교 좀 치맛바람이 센 어머님이 좀 많이 하시는 것들인데 아이들 어릴 때 틀리면 한 대씩 때린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불안으로 학습에 있어서 과도한 불안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먹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학생에게 공부를 놓게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과도한 불안. 내지는 학생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는 너무 적은 불안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학습동 유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피드백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부분을 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적정 수준의 불안이 오히려 중요하다. 더 세분해서 본다라면 쉬운 과제일 때는 약간 불안을 건넘지 않도록 불안을 더 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려운 과제를 제시를 했을 때는 너무 불안하면 오히려 긴장해서 시험을 못 푸니 시험 불안을 완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겠죠. 쉬운 과제, 어려운 과제, 이렇게 형태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 다 좋은데 뭐 어쩌라고에 대한 제가 답을 뭘로 드렸냐면 A, B, C, D에 E에 수준별 과제를 내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내고 학생들로 하여금 풀게 할 때는 천편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문제를 5개를 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를 다양하게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목을 한 다음에 선택 가능하도록 하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효과를 보시죠.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에 걸맞는 높은 걸 택할 거예요. 기대가치론에 자기가 생각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고 과제가 너무 쉬워서 놀림감 되지 않을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택할 겁니다. 능력에 있어서 선생님은 다양한 수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을 하면 능력도 증가한다는 관점 하에서 이렇게 수준별 과제를 내신 거예요. 자기가치론에서 본다면 자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학생들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치를 높이기 위한. 너무 쉬운 것들을 택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너무 높은 것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귀인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각각 수준별 과제를 풀고 나면 선생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로 칭찬을 하시면 되겠죠. 목표지향 이론에서 보면 수준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전형적인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놓고 맞았다 틀렸다라는 성공 실패로 본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모습이 됩니다. 매슬로우 욕구이론에 따르면 선생님은 바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존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아이에게 이거 풀어라 또 존중하는 게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주는 것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존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결정성 이론은 선택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결정성 이론이 충족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대, 배려, 피드백을 나타내주면, 칭찬을 통해 나타내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내고 풀도록 자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거나 과소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 수준에 걸맞는 과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노력을 통해서 도전할 만한 과제들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별 과제를 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학습동기 유발 이론을 거의 다 충족하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방안은 뭡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교과목 교사로서 학습동기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으실 수가 있겠죠. 수준별로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와 같은 것들이 바람직한 학습동 유발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에 지금 전체적인 비교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각각의 이론에서 의미 있는 바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두라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습동 유발이 잘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두라가 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과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의당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좀 도전의식을 부추기는 문제를 더욱더 선택하더라라는 거죠.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실패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왜? 자기는 못하는데 틀리면 혼날까 봐. 그래서 도전 과제를 회피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도전 자체를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없죠. 도전을 해야지만이 10번의 도전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누적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거죠. 노력에 있어서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욱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는 아예 피하기 때문에 도전 과제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목표 도달을 못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틀렸을까?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자 라는 것들을 통해서 목표 미달 시에 다른 방법을, 다른 학습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목표 미달 시에는 바로 포기하는 거죠. 거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신데렐라처럼 포기하는 겁니다. 사전에. 믿음.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안 된 거는 뭔가 다른 요인에서 자기가 풀 수 있다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에는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다른 요인들을 찾죠. 그래서 목표 도달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걸 못 풀었어?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도전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불안감, 통제가 용이합니다.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거봐, 틀릴 줄 알았어 하고 포기하고 그 과제는 다시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했던 과제에 대해서 전략을 하나 썼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전략을 바꿔서 새로운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생산 전략을 쓰지 않고 계속 바꿔가면서 전략을 쓰죠. 그런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거봐, 내가 틀릴 줄 알았다니까? 또 시키면 거봐, 아까 썼던 대로 했더니 또 틀리잖아 하면서 계속 바꿀 생각을 않는 거죠. 수행에 있어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수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번 도전해서 한 번 성공하면 성공을 한다고. 하지만 아예 포기해버리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처럼 아예 포기해버리면 성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미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 성향은 자기가 성공한 원인을 저는 능력이 좋아요. 대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와 같은 성공적인 귀인을 해요. 내적, 불안정적, 통제 가능한 요인을 가지고 귀인을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개는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이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라는 재고 방안이 중요하겠죠. 결국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의, 특히 학업 성취가 낮은 지방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학생들 자체가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시도 자체를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랬을 때 교사 입장에서는 성공의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경험을 누적해 나가도록, 그래서 자기효능감을 극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목표를 제공할 때는 추상적으로 애매한 목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보면 될 것 같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저기 지방에서 공부 잘 못하는 애한테 너 유학 가라는 목표는 허황된 목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너 책 10권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이고 도전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기효능감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들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래의 모델을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 안에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법이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거죠. 공부 못했던 아이가 노력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봐라, 쟤 봐라. 쟤 저렇게 노력하니 이렇게 성적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와 같은 것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전 과제를 해서 성공한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꾸준히 제공하는 거죠. 넌 할 수 있단다. 넌 할 수 있단다. 한때 어느 프로에서 이동국의 아들인가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긍정적 피드백이 제공되고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부모들이 해주지 않아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유도했을 때 그 아이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 학습 동기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죠. 어제 배우셨던 메타인지에서 SQ3R 공부 방법, SQ3R 서베이 전체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 퀘션 질문하게 하고, 리드 내용을 읽게 하고, 리사이트 반복해서 보게 하고, 리바이즈 전체를 복습하고 하는 과정,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바로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취득을 해서 학생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확보할 수 있죠. 교수 목적이, 즉 가르치는 과제가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논술에서 서론을 작성할 때 문제제기, 글의 목적, 글의 의의를 작성을 하면서 글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씁니까? 바로 그러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쓰고 있죠. 바로 교수 목적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전적 과제를 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열하고, 바로 아까 이미 A, B, C, D, E의 수준별 과제를 냈을 때 효과들을 다 살펴보셨죠. 그다음에 항상 강조해서 수행을 하고 피드백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성취에 관련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생들이 바라는 보상이라는 게 뭐 대단한 보상이냐? 아니다. 선생님이 기대해주고 배려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는 것들을 가장 큰 보상으로 생각을 한다. 그 이상 원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대해주고 배려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것이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보상이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소집단 협동학습을 하면 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 구성주의 학습에 의한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팀의 조장을 매번 바꾸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성공하게 되면 팀의 조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누적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성공하는 조의 조장이 될 수 있고, 모둠의 조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과제를 성공시키면서 성공의 경험들을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위그필드 이클래스의 기대 가치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과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목표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과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조절하고 자기 능력, 신념, 자기 개념을 높이는 거죠. 바로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기억, 바로 성공의 경험을 누적시키면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되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기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 내재적 흥미가 있는 과제죠. 내재적 흥미가 있으려면 그 과제가 본인의 자아실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 그다음에 이 과제를 달성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효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거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시 하나를 놓고 분석하는 것들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한 아이가 잘 했어요. 선생님이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 지금 너희가 했던 정도의 이야기들이, 지금 수업이 바로 대학교 영문학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다. 너희들은 지금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 라는 걸 통해서 과제의 가치를 설득을 했죠. 얼마나 동기유발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능력에 대한 신념과 동기는 이미 고정적인 견해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증가적 견해를 취해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심지어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지능마저도 카텔과 혼에 의하면 학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책을 열심히 읽고 생각을 열심히 하면 지능마저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커빙턴의 자기가치론은 자기장애 전력을 막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를 들자면 동기유발 방안을 가져가는 건데, 자기 가치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들을 항상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커빙턴의 자기가치론에 따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하셨던 얘기죠. 능력은 노력에 의해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한 교사나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거고,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쟤 봐라, 제가 공부가 몇 등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 라는 것들을 그 학생을 칭찬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커빙턴의 자기가치 이론이 의미하는 바이죠. 다이너의 귀 이론인데요. 되게 가장 그 학생들이 흔하게 나온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성적 결과 어땠니? 망쳤어요. 왜? 제가 이번에 노력을 안 했거든요. 내지는 저 능력이 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능력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야 쉽죠. 라고 하는 것들이 흔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운이 없었어요. 공부 안 한 데서 주로 나왔더라고요. 과제가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학생들의 답입니다. 정말 아마 이런 답은 아마 선생님들도 각자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요인인데, 이거를 학생의 내부에 있는 요인이냐 외부에 있는 요인이냐, 변화 불가한 내용이냐 변화 가능한 내용이냐로 나누고, 또 학생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냐 조절할 수 없는 요소냐로 나눠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고 학습동 유발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학생 외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은 대부분 다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요인, 내부의 요인 안에서도 변화 가능한 요인 안에서도 학생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 바로 노력에 의해서 귀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결국 성적 안 나온 걸 놓고 선생님이 항상 혼내시거나 아니면 칭찬하실 때 들었던 얘기를 공이 곱씹어 보면, 너 노력 안 했구나 하고 혼나고, 너 왜 이렇게 노력 안 해? 라고 혼나고, 성적이 좋았을 때는 이번에 노력 많이 했나 봐 라는 칭찬을 들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노력으로 귀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귀인이 그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귀인의 학생들이 노력으로 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으로 귀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가정에서부터 귀인 받음을 해왔던 습관들이 누적된 결과거든요. 결국 잘못된 귀인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얘는 잘할 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인이 잘못돼가지고 동기를 죽이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동기를 죽이도록 학습을 받은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입장에서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실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본인 스스로가 과연 학생을 죽이는 무기력을 학습시키는 부모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가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공부해 하는 게 과연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귀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아이의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바로 무기력을 탈출시키는 거죠. 귀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귀인 훈련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성공을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하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노력을 부족했거나 전략을 잘못 쓴 것이니 다른 전략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서 무기력 탈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통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사라는 게 사람이 아닌 애들을 사람을 만드는 게 교사지라는 얘기를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무기력을 탈출하도록 만드는 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게 교사다. 무기력을 탈출하고 언제든지 동기유발이 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전문가냐? 교사입니다. 교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기력 학습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결국 교사로 해결 안 되면 귀인 재훈련을 해야죠. 실패를 걱정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과업에 집중을 해라. 실패는 결과가 나온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바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고 과정 중간중간에도 잘못된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오류들을 중간 점검을 해라 라는 것들이 바로 이 무기력을 탈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바람직한 그 훈련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패 원인을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노력 부족으로 귀인해서 설득시키는 것들이 중요하죠. 정보 부족, 비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쓸 때에는 바로 SQ3R과 같은 메타인지 학습 전략들을 알려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가장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학습 전략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주안점을 뒀던 게 뭐였냐면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부터 주안점을 뒀어요. 왜? 생각보다 이 SQ3R과 같은 공부 방법을 몰라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에서 학생들에게 바로 이런 메타인지 전략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공부 방법을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이 귀인이론 관련해서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노력이냐? 왜 노력일까? 단지 내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변화 가능하니까 노력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으니 하늘에 맡긴다. 하늘의 운에 맡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운을 바란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모든 노력을 다 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없으니 이제는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 하는 바죠.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력을 다 했느냐인 거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진인사 대천명, 운을 바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는 개념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목표지향 이론인데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목표지향에서 숙달 목표지향을 했을 때와 수행 목표지향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들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